예, 지금 유튜브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 1, 2분 정도 뒤에 인사하겠습니다, 교수님. 현재 10명 시청 중으로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보이세요? 혹시 지금 송출되는 장면? 저도 유튜브를 지금 켜놓고 있는데, 교수님, 예, 예. 아마 살짝 시간차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시간차 물론 있죠. 근데 예. 예, 저기 뭐야, 그 유튜브로 송출되는 장면이 보이세요? 아직은 스트리밍 대기 중이라고 뜹니다. 아, 여기 나미님은 보입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아, 예. 그러셨구나. 지금 송출이 잘 되고 네. 있습니다. 저도 한번 다시. 교수님이 이쪽 워낙 스스로 많이 해보셔서 오히려 제가 못 따라가네요. 아니, 되네요, 이제 교수님. 예. 그러면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철입니다. 웰케어 아카데미 특강, 이제 오늘 7번째 강의로 우리 김주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1강부터 6강까지는 자폐 아이들의 그 특성과 특별히 장을 치료해서 뇌를 치료한다. 그리고 식단을 통해서 또 이번에 전현식 교수님의 운동까지 포함해서 이제 자폐 아이들의 포커스를 맞췄다 그러면 사실은 저도 진료실에서 보면은 이 오랜 기간 동안의 여정 가운데 사실은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의 건강, 그중에서 마음의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서 우리 너무 유명하시고 여러분들 그 미리 댓글에도 굉장히 기대하신 우리 김주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김주환 교수님은 제가 굳이 소개를 안 해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인사를 마치고 바로 김주환 교수님 어, 바로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주환입니다. 요거를 지금 아니 그냥 나가버리셨네. 예, 예. 김경철 원장님께서는 소개만 해주시고 나가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면 공유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어,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금 한 46명 들어와 계시고 이건 부분 공개여서 다 공개되는 건 아니고요. 링크를 가지신 분만 들어오시는 건데 제가 저기 채팅창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는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참 제가 듣기로 어, 그 아이가 아픈 그러니까 자폐나 ADHD 등 좀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아이를 둔 부모님을 위한 강의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아서 제가 아주 어, 정말 예외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예외적으로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어, 그 제가 이런 다른 강의는 초청받아서 하는 강의는 거의 안 하거든요. 유튜브 다른 채널에 나가거나 하는 거 에, 거의 안 합니다. 최겸 채널에 한번 나갔고 그다음에 요거 하고 있는 겁니다. 내면 소통 책이 나오고 한 1년 반 동안 전혀 다른 데 출연을 안 했습니다. 방송은 딱 하나 유퀴즈 했고 또 수십 건의 출연 요청을 거부했고 다 안 하고 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제가 다른 데 출연한 것처럼 이 채널 저 채널에 제가 자꾸 나오는 거는 이 1년 반 전에 내면소통책이 처음 나왔을 때 출판사 요청으로 책 홍보 차원에서 출판사가 어레인지한 그런 채널에 출연했었거든요. 1년 반 전에. 그 1년 반 전에 한 번 출연한 걸 그 채널들에서 계속 새로운 것처럼 편집해서 올리고
네,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로서는 굉장히 특별한 시간입니다. 유튜브 라이브를 이렇게 하는데 그 줌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줌을 통해서 유튜브 라이브 하는데 이렇게 김경철 선생님도 들어오시고 하는 건 처음 있는 에, 일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참 그 귀한 에, 처음 하는 그런 강의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얘기죠. 특별하다는 여기서 보통 특별한 하면 좋은 뜻 아닙니까? 얘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 특별한 좋은 뜻인데 여기서는 참 마음 아프게 들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제 강의의 포커스는 이 자녀에 맞춰져 있지 않고 이걸 듣고 계시는 부모님에 맞춰져 있습니다. 즉, 자녀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요?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특별한 자녀를 두고 힘들어 하시는 부모를 위한, 이 부모님을 위한 그런 강의입니다. 아, 먼저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이 엘리자베스 블랙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텔로미어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텔로미어 연구로 노벨상 받았다. 그 얘기를 왜 갑자기 하는가 하면 일단 텔로미어가 뭔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세포가 있잖아요. 우리 몸은 추산되는 그 숫자가 다 좀씩 다른데 요즘 한 30조 개로 모여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5조 개였다. 우리 몸의 세포가. 그러다 뭐 50조다. 뭐 어떠다 몇 개다. 상당히 다양한 숫자로 추정을 해왔는데 요새는 한 28만 개에서 35만 개 내외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 사실은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라는 개념 자체가 좀 약간 잘못된 겁니다. 몸이 있는데 몸을 이루는 구성 요소 세포. 그게 아니라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는 단 하나의 세포에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단 하나의 수정란, 단 하나의 세포. 그 세포가 둘로 나눠지고 넷으로 나눠지고 끊임없이 분열을 해서 그래서 지금 수십조 개, 30조 개의 세포로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기보다는 세포들이 모여 있는 게 이 사람입니다. 세포들이 모여 있다. 그게 사람이다. 사람은 세포가 모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심지어 생물학자나 의학자, 의사들도 자꾸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포가 모여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신비롭고도 신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세포가 둘로 나눠지고 둘로 나눠지고 그럴 때마다 이 세포 핵, 이 안에 들어있는 DNA 저장소, 그걸 크로모솜, 염색체라고 합니다. 왜 염색체라고 하냐면 세포가 발견되는 초기에 세포라는 게 발견된 거, 생물체가 세포로 구성되어 있을지도 몰라 라는 게 코르크라 어떤 식물을 보고 처음 한 200년 전에 알게 됐다가 그 다음에 동물도 그런 것 같아. 그 다음에 모든 생명체가 세포, 인간 포함해서 동물, 식물 모든 생명체가 세포로 되어 있다. 이걸 안 거는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100여 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말 새로운 지식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우리 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단위, 그거의 존재 자체를 수천 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던 시기에 성립된 의학적 이론은 다 갖다 버리셔도 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럴 걸, 이렇게 하는 게 몸에 좋을 걸, 요 정도가 계속 내려왔던 거지. 그 뭐 피가 어떻게 돼 있다, 뭐 우리 몸에 무슨 뭐 담즙도 있고 혈액도 있고 뭐도 있다, 그런 게 성격을 결정한다, 이런 게 한 2000년 전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그건 뭐 서양이나 동양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게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 건 다 비과학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학적인 얘기를 누군가 한다고 할 때 그런 그 의학적인 얘기가 세포에 대한 이해를 바탕을 두고 있냐, 그걸 꼭 물어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요 세포,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얘가 둘로 나눠지고 둘로 나눠지고 하는데, 옛날에 여러분 생물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세포가 나눠지려면 여기에 이 염색체가 복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염색체, 이 크로모솜이 둘로 이렇게 막 DNA가 이렇게 꽈져 있는 게 펼쳐지고, 펼쳐진 반대편에 똑같은 게 생겨서, 그래서 똑같은 그 염색체가 두 덩어리로 생기는 거, 그게 세포 분열입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하고 나면 이 세포 핵 안에 있는 DNA 정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30조의 세포 속에, 염색체 속에 DNA 정보는 다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30조나 되는데 그 세포 하나하나에는 우리 몸 전체를 이루는 그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포 하나만 떼어내서 만약에 계속 분열을 시킬 수 있다면,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체세포 복제. 그게 체세포 복제입니다. 뭐 양을 복제하고 개를 복제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게 복제입니다. 그거를 하면은 똑같은 쌍둥이 같은 똑같은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야, 세포 하나에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다. 그런데 그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그 염색체, 이걸 왜 염색체라고 하냐면, 옛날에 100년, 한 200년 전에 이렇게 세포를 관찰을 하는데 잘 안 보이니까, 세포 소기관들이 잘 안 보이니까 염색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약으로. 그럴 때 특히 염색이 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포 핵 안에. 그게 크로모솜입니다. 그래서 염색이 잘 된다. 그래서 염색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자, 그 염색체는 이렇게 DNA가 꽈져 있거든요. 그 DNA가 꽈져 있는 게 이렇게 돼 있는, 요게 염색체 하나죠. 이 염색체가 사람 세포 속에는 46개가 있죠. 그게 23개씩 둘로 나눠지면 그게 생식세포가 되는 거고, 그 난자나 정자에는 23개씩만 있고, 그게 다시 결합되면 46개가 돼서 수정란이 돼서 그때부터 쫙 계속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게 이 염색체입니다. 그런데 이 세포 분열 있잖아요. 세포 분열은요, 이게 수정란에서부터 다 클 때까지 분열이 일어나고 멈추는 게 아닙니다. 세포 분열은 매일 일어납니다. 매일. 매일 일어나도 그냥 몇 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매일 수십억 개, 최소한 수십억 개의 세포가 새로 생깁니다. 매일. 즉, 여러분 몸속에 수십억 개의 세포가 매일 새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나 40세인데, 40세야. 그러면 내 몸뚱아리는 40년 됐겠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새 겁니다. 즉, 여러분의 예를 들어 하나씩 한번 봅시다. 머리카락 한번 보세요. 머리카락. 여러분 머리카락 이게 얼마 된 거예요? 40년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헤어커트 언제 하고 한 달에 머리 얼마 자라요? 여러분 1년이면 머리카락 얼만큼 자라요? 이만큼 자라요. 1년이면 이만큼 자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긴 머리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여러분의 머리카락은 끼케야 1, 2년 된 거예요. 예? 새 거라고요. 그러니까 1, 2년 내에 새로 합성된 거예요. 특히 저 목은 저기 두피 저 아래쪽에 있는 거 새로 나온 애들 걔네들은 다 한 달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 새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머리카락 세포 그 부분의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톱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동안 손톱 안 깎아 보세요. 이만큼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톱 전체 이거 얼마 된 걸 것 같아요? 그것도 1, 2년이 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 손톱은 계속 자라니까 그게 1, 2년이 채 안 됐겠지.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피부 있죠, 피부. 내가 40살이 돼가지고 말이야 이 피부 노화가 있고 탄력이 떨어지고 이거 40년 된 거. 여러분 피부 40년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피부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이게 각질입니다. 각질층. 각질이 곧 우리 눈에 보이는 피부입니다. 야, 저 사람 피부 좋다. 반질반질하고. 각질이 하나도 없나 봐. 아니요. 눈에 보이는 반질반질하고 예뻐 보이는 촉촉한 피부 있잖아요. 그게 각질이에요. 그런데 그 각질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이 방어입니다. 즉 외부로부터 어떤 이물질이 우리 체내로 함부로 들어오는 걸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흡수가 잘 돼요. 그럼 피부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원래 화장품이든 뭐든 다 막아내야 돼요. 이 각질이 제대로 하는 건. 그리고 사실상 기능성 화장품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피부 속으로 각질을 뚫고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쳐발라도 겉에 있는 거지 아무리 이렇게 두드려도 아주 약간은 들어갈 수 있겠죠. 약간은. 그래서 요새 로레알인가 새로운 화장품은 기능성 그 성분을 이 피부 각질을 뚫고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압력으로 팍팍 쏘는 거 그거 개발을 하기도 했죠. 그런 거 아니면은 발라가지고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어, 적어도 발라서 뭐 이렇게 잠시 번들거리고 발라서 이렇게 뭐 어, 보습 효과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약간 겉에가 축축하니까 여러분 가죽 코트나 가죽 가방 있죠? 가죽 코트나 가죽 가방에 화장품 발라보세요. 가죽 가방이 만질만질하고 아주 윤기가 흘러 보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피부 그 것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피부 각질은 얼마나 된 걸까요? 네, 1년 미만입니다. 즉 우리는 매일 상당량의 피부 각질을 떨어뜨리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공청소기로 여러분 방 청소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흘린 각질이 상당량 그 안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피부 각질을 계속 흘리고 살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피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럼 피부 속에 이런 기관들, 내 심장, 내 뭐 창자, 허파 이런 거는 오래됐겠지. 아니요. 그것도 한 뭐 몇 개월에서 한 1, 2년, 2, 3년 된 겁니다. 제일 오래된 게 그러니까 수명이 제일 오래된 애가 큰 뼈입니다. 대퇴골 같은 뼈. 뼈 큰 덩어리는 한 7년 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7년 내에 뼈의 세포가 다 새로 바뀝니다. 새 거로 다 갈아 끼워지는 거예요. 머리카락 자라는 거 생각하면 돼요. 그게 다 교체가 일어납니다. 간도 아주 빨리 교체가 일어나고 딴데 우리 몸 세포 중에 가장 빨리 교체가 일어나는 것, 즉 가장 수명이 짧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혈액세포입니다. 적혈구라든지 이런 혈액세포들. 혈액세포들은 한 90일 봅니다. 90일 수명이. 그러니까 내가 40세야. 그러면 내 피가 40년 됐겠지.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피는 3개월을 넘기지 않습니다. 새 거예요. 그러면 원래 있던 피는 흡수돼서 간에서 노폐물로 처리돼서 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 하얀 쌀밥 먹고도 변을 보면 변 색깔이 누리끼리한 갈색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왜 변 색깔은 뭘 먹어도 누리끼리한 갈색이냐? 그거 적혈구의 죽은 시체들이 변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많은 적혈구, 폐기 처분된 적혈구가 변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누리끼리한 갈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적혈구 시체들의 색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골수, 뼈 안에서 우리 몸의 적혈구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40년 됐다 하지만 뭐 피부 1년 미만, 머리카락 1, 2년, 손톱 1, 2년, 뼈 끼케야 7년, 뭐 나머지는 다 그 안에 몇 개월. 야, 근데 근육 있잖아요. 근육. 여러분 근육은 한 3개월 정도 된 걸 겁니다. 그러니까 즉 근육은 3개월 이내에 근세포가 바뀝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근육이 세지고 커지는 게 어, 이 지금 현재 있던 근육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운동하니까 뭐 이렇게 근육이 탄탄해졌어. 그거 운동한 애들이 자라는 게 아니라 운동한 애들이 죽고 새로운 근육세포가 근섬유세포가 합성이 될 때 이 부하량이 자꾸 가해지니까 새로 만들어질 때 더 크고 강하게 만들어져서 근육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3개월 이상은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근육이 달라집니다. 아닌데 내가 오늘 막 운동했더니 갑자기 근육이 빵빵해지는 게 느끼는데 그건 혈액이 그 안에 들어가서 펌핑 효과라고 하죠. 혈액이 들어가서 단단해지는 거지 실제로 근육이 커지고 단단해지려면 근 세포가 단단해지려면 3개월은 꾸준히 해줘야 새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가나 뭐 되게 이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 난 유연성이 안 늘어 뭐 이렇게 안 늘어 유연성이라든지 몸의 코어가 잘 잡히려면 뭐가 단단해져야 되냐면 근육도 근육이지만 인대라든지 건, 리가먼트 또는 텐던 이 인대라든지 건, 아킬레스 건 할 때 건 그런 걔네들이 단단해지고 탄력이 있어지고 좀 늘어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걸 커넥티브 티슈즈라고 하는데 연결이 되는 그런 이 인대라든지 건 걔네들이 달라지려면 그건 한 9달 정도 걸립니다. 270일 정도 돼야 걔네들이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육 운동은 3개월 하면 쫙 효과가 나타나고요.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거는 9달 이상 꾸준히 해주면 몸이 달라집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몸이 자꾸 이렇게 새로운 세포로 탄생한다, 재탄생한다. 내 몸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몸은 여러분들이 몰고 다니는 차,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몰고 다니는 자동차보다 더 새 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1, 2년밖에 안 됐다니까, 1, 2년. 예, 여러분 차가 만약에 5년 되거나 10년 됐다. 여러분 자동차가 훨씬 더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몸보다. 자, 그러면은 물론 이 치아 같은 건 잘 안 바뀌어요. 수십 년 가죠. 치아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 뭐 변사체 있을 때 치아로 아이덴티 누구냐 이거를 어, 발견해내고 그러잖아요. 치아라든지 뇌세포의 일부, 전부 다는 아니고 뇌세포의 일부, 치아 이런 거는 상당히 오래 갑니다. 상당히 수십 년 가요. 그다음에 갈비뼈 사이의 근육, 호흡할 때 쓰는 늑강근 이런 건 한 30년씩도 가요. 그런 아주 예외적인 것 빼고는 여러분의 몸은 혈액세포부터 근육부터 여러 가지 장기까지 다 새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이런 게 다 그렇게 빨리빨리 새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수십억 개의 세포가 새로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순간순간 여러분 지금 제 강의 듣기 시작한 이래 여러분의 적혈구 세포는 새거가 아마 수천만 개 생겼을 거예요. 그 정도 빠른 속도로 새로 생겨나요. 그러니까 새로 세포가 생겼다는 거냐면 세포 분열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세포 분열. 세포 분열이 이루어졌다는 건 요 세포가 계속 복제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세포가 복제되는데
그 복제되는 세포에 얘가 똑같이 복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요 DNA에. 요런 게 복제가 돼야 되는데 이 약간의 에러가 날 수 있잖아요. 그, 이, 그 양자적 불확실성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 에러.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정확하게 요런 그 분자 단위에서의 복제가 100%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얘가 순서대로 똑같이 안 하고 약간의 돌연변이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약간의 돌연변이, 다시 말해서 뭐가 되냐면 내 예를 들어 손등의 피부가 각질이 떨어져서 손등의 피부가 새로 생겨야 돼. 그런데 복제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복제가 일어나서 손등 피부를 만들어야 돼요. 유전자 발현이라고 해요. 유전자가 야 여긴 손등이야. 그러니까 손등 세포, 손등을 만드는 단백질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손등 세포가 되죠. 아, 똑같은 유전자를 지었는데 그 똑같은 유전자 중에 야 여기는 손등 세포 발현되는 단백질, 그래야 손등 세포 되고, 그다음에 적혈구에서는 똑같은 유전자인데 야 우리는 적혈구야, 그러니까 적혈구로 생성되는 단백질 발현, 그게 이제 유전자 발현이죠. 즉 유전자가 쫙 있는데 어느 부위 어느 부위 어느 애들 어떤 게 어떤 조합으로, 그걸 gene regulation이라고 그래요. 유전자 조절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의 각 부위를, 뼈도 만들고 피도 만들고 뭐 심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장기를 만드는 그런 세포로 이렇게 전환이 돼서, 전환되기 이전 뭐든지 될 수 있는 세포가 줄기세포인 거고, 그 전환이 돼서 유전자 발현이 돼서 착착착착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게 그 정보가 전달이 되고 복제가 돼야 되는데 에러가 생긴단 말이에요. 복제가 에러가 생겨. 그럼 어떻게 돼요? 손등 세포에 손등이라고 세포라고 복제를 해놨는데 보니까 손등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자꾸 얘가 미친 듯이 지 멋대로 자라요. 그러니까 손등을 만들지 않고 다른 걸 자꾸 만들어 가요. 그걸 종양이라고 합니다. 그게 종양이에요.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복제에 오류가 생겨서, 오류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포유류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포유류에는 세포 분열을 하니까 세포 분열을 하다 보면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죠. 오류 생기면 이상한 종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한 종양이 생기면 그걸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 그걸 면역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 시스템, 무슨 병균 들어오면 잡아먹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면역 시스템은 복제 오류로 생겨난 잘못된 종양들을 누르는 겁니다. 세포 자살을 유도한다든지 뭐 진짜 폭발을 시켜버린다든지 잡아먹는다든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습니다. 우리 원래 지금,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는 매일 수천 개에서 수만 개, 즉 무슨 얘기냐면 수십억 개의 새로운 세포가 매일 생기는데 그 중에 에러 나가지고 잘못되는 게 수천 수만 개의 이상한 세포들이에요. 그래서 수천 수만 개, 한마디로 암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수천 수만 개의 암세포가 매일 생겨요. 암세포는 절대 암 환자한테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한테 매일 생깁니다. 암세포가. 사람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포유동물에게 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암 환자가 안 되느냐? 왜 그러냐면 면역 시스템 때문에, 자연 살해 세포 등등 면역 세포 시스템 때문에 그걸 누르고 있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암세포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생기는 암세포, 생길 수밖에 없는 암세포를 잘 처리하고 있는 이 상태인 거죠. 자, 그게 암인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복제가 되고 나눠지고 이렇게 된다. 자, 이 면역력, 요 암세포, 요 얘기는 이제 좀 이따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다시 이 염색체로 들어와서, 자, 우리가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 좀 늦게 들어오신 분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블랙번의 텔로미어 연구로 지금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텔로미어가 뭐냐 하면 이 염색체 DNA가 있는데 텔로미어가 뭐냐? 요 끝에 여기 녹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죠. 여기 끝에 요거. 즉 염색체 끝에 좀 단단하게 요런 부위가 있습니다. 말단에. 마치 여러분 운동화 끈 보면 요즘 안 그런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옛날 운동화 이 끈을 보면 이 운동화 끈 끝에 단단하게 이렇게 딱딱하게 잡아놨잖아요. 동글동글하게. 예, 그 말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요런 그 염색체가 이렇게 쫙 있는데 그 끝부분이 텔로미어다. 그런데 이 텔로미어를 통해 뭘 발견했냐면 텔로미어의 길이가 복제가 계속 될수록 짧아지고 손상된다. 이걸 발견해낸 거예요. 그 엘리자베스 블랙번이. 그래서 텔로미어가 복제 한 번 돼요. 복제되면 또 짧아져. 복제도 또 짧아져요. 또 짧아져요. 그런데 이 비율도 좀 다르죠. 어떤 사람은 복제돼도 뭐 거의 그대로거나 뭐 약간 짧아지거나 이러고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복제, 세포 분열을 일으켜도 확확 짧아지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죠. 그러면 이 텔로미어, 이 끝에 텔로미어 길이가 이게 짧아지는 게 그게 뭐냐? 그게 노화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늙는다는 거. 약해지고 늙는다는 거. 그래서 텔로미어와 노화의 길이 간의 이 관계, 이거를 갖고, 그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특히 텔로머라제, 요 텔로머 길이를 조절하는 효소에 텔로미어를 조절하는 텔로머라제라는 효소의 활동, 이런 거를 기능, 그런 걸 갖고 연구를 많이 했죠. 이게 지금 텔로미어 길이를 왜 얘기하냐? 왜 얘기하냐면요. 어떤 사람은 짧아져요. 어떤 사람은 안 짧아져요. 즉, 어떤 사람은 빨리 늙어요. 어떤 사람은 잘 안 늙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텔로미어 길이를 측정해가지고 노화의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상당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신체 노화 있잖아요. 내가 40세니까 이제 40세, 40년 됐어. 이거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사람이 40세인데 지금 현재 태어난 건 40년 전에 태어났어. 그런데 신체 기능이나 여러 가지 펑션이 60세 평균 정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20세의 체력이나 신체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실제로 40년 됐지만 그 폭은 플러스 마이너스 20, 플러스 20, 마이너스 20은 좀 극단적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동창회 모인단 말이에요. 동창회 모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10년, 20살 차이 난다고 보면 돼요. 제일 팔팔하고 젊은 애, 쟤는 어떻게 하나도 안 늙었냐? 체력도 좋고 우리 알잖아요. 굉장히 젊어 보인다와 쟤는 저렇게 어떻게 박상 늙었냐? 하는 애가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10년이니까 한 20년까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언제 태어났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신체 나이입니다. 신체 나이. 그리고 신체 나이를 결정하는 것, 신체 나이를 결정하는 걸 뭐 간접적으로 혈관의 탄성을 보기도 하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드릴 시간이 없어서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세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포 안에 있는 또 그 미토콘드리아라고 있어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그림이 어, 잠깐만요. 미토콘드리아 그림도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세포 안에 이게 세포가 있으면 뭐 다양한 방식으로 그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세포 핵이고 여기 안에 염색체 다 들어있고 그러면 세포 핵 바깥에 이렇게 여기 이상하게 생긴 동동 떠다니는 이런 애들 요걸 미토콘드리아라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의 숫자 요 한 세포 안에
보통 수천 개 있습니다. 요런 애들이. 여기 지금 하나, 둘, 세 개밖에 안 그려져 있지만 수백 개, 수천 개 들어있어요. 얘네들의 기능, 숫자, 얘네들이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몸의 발전소 같은 겁니다. 에너지를 창출해냅니다. ATP, ATP를 만들어내서 에너지를 창출해내요. 그래서 얘 기능이 잘 돌아가야 신체의 모든 기능이 인지 기능부터 여러 가지 체력까지 다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요 미토콘드리아가. 그래서 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곧 노화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텔로미어 길이가 이 노화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어떤 사람이 텔로미어 길이가 확 짧아지냐? 이분이 밝혀낸 게 뭐냐면 하이 스트레스 그룹,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확 짧아진다. 아, 그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늙지. 너무 당연한 거. 당연한데 여러분한테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엘리자베스 블랙번은 스트레스 많은 사람을 어디서 데려왔을까요? 하이 스트레스 그룹, 대표적인 하이 스트레스 그룹. 야, 이 사람들은 진짜 확실히 스트레스 받았을 거다. 그래서 이 실험이 대상이 된 스트레스 그룹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아이가 아픈 엄마들. 아이가 아픈 엄마들을 갖고 연구한 겁니다. 여러 가지 난치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달 장애라든지 이거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스트레스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애가 아파.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아직도 계속 정기 검진을 받아야 되고, 만 4살인데 얘 다 컸는데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러면은 좀 많이 나아졌긴 했지만 그때 어렸을 때, 얘가 어렸을 때. 그래서 여러분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저도 그 심정을 잘 압니다. 4살짜리 아이가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고 밖에서 기다리고 수술하는 거 기다리고 이런 그 심정을, 그때도 저도 엄청 하이 스트레스 그룹이었겠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저는 한 1, 2년 그랬다면 이게 발달 장애라든지 난치병이라든지 애가 이러면 계속해요, 계속. 계속. 끝이 안 보이고 앞이 안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텔로미어 길이 짧아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김경철 원장님께서 특별한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 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저는 아이고, 이분들 텔로미어 길이 짧아져 있겠군.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지치고 아이고 내가 늙어 하는 그거 상태겠군. 그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너무 얘기가 우울하잖아요. 아유, 그래. 애가 아파서 내가 뭐 발달 장애라고 뭐 표현하든지 ADHD인지 오티즘인지 하여튼 뭐라고 표현하든지 애가 아파. 그럼 나 텔로미어 짧아져 있어. 끝.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엘리자베스 블랙번이 그러면 이 짧아진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아질까? 그래서 이 노벨상을 받은 이 사람이 계속 연구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했다기보다는 밑에 있는 제자들이 먼저 했대요. 연구원들이. 뭘 연구를 했냐면 이 스트레스 받는 엄마들을 데리고 명상을 시킨 겁니다.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이라. 그래서 명상을 시켰더니 이게 안 짧아지거나 오히려 길어지기까지 하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메디테이션을 하니까 텔로미어 랭스, 텔로미어 길이가 안 짧아진다. 스트레스 줄고 이러니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또는 호르모널 팩터, 호르몬 작용도 달라지고 그래서 텔로미어 길이를 유지하는 그런 기능을 유지하고 살려내고 야, 이 명상이 효과가 있다. 이거를 연구 결과를 가지고 왔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정말 하드 사이언티스트죠. 진짜 그냥 과학만 하는 사람인데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답니다. 야, 그냥 아니 명상을 하는데 뭐 명상을 하면 심박이 달라지고 호르몬이 좀 달라지고 기분이 달라지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세포 안에 그 세포 안에 핵, 그 세포 안에 핵 안에 에? 염색체 그 끝에 텔로미어리 거기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명상을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안 받아들였는데 몇 번의 연구 실험을 해보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너무나 분명히 나타나요. 텔로미어 길이가 유지되거나 길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걸 논문을 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테드 강연에 나와서도 얘기를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뭘까요? 예, 이거 과학적으로 입증된 겁니다. 이 노벨상을 받은 진짜 과학자의 팀에서 계속 명상하면 텔로미어 길이 유지된다, 길어진다까지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비슷한 연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 그 엘리자베스 블랙번 요맨 끝에 여기 있죠. 요 사람 뭐냐면 호스틸리티 적대감이에요. 적대감. 아주 사람이 공격적이고 한 거 있죠. 그리고 성격이 쟤는 팍팍 쏴. 쟤는 적대적이야. 쟤는 여기 가서 싸우고도 저기 가서 싸우고 맨날 싸워. 이런 사람들. 그게 적대성인데 적대감이 높은 사람이면 텔로미어가 대폭 짧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대감이 높은 사람이다. 여기서 적대감이라고 표현했지만 한마디로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경질 내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자꾸 짜증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짜증을 내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가 특별하면 스트레스가 엄청 높고요. 스트레스가 높으면 편도체 활성화되고요. 편도체 활성화되면 공격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짜증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다. 저는 그렇다고 봐요. 여러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특별한 자녀를 둘 엄마야. 그러면 불안감과 분노가 기본 마음 상태일 겁니다. 감정 상태가 두려움과 짜증, 분노. 분노는 언제 일어나냐면 두려움, 걱정이 있는데 그 걱정이 얼른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일 때, 즉 내가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다 할 때, 즉 내가 애를 낳게 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도 안 된다 하는 좌절감, 그럼 분노가 생깁니다. 그러면 짜증이 생깁니다. 진짜 힘들죠. 그 분노, 짜증 생기면 어때요? 텔로미어 길이 또 짧아집니다. 그런데 그럼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냐면 편도체가 활성화됐다는 게 아주 핵심 사항이거든요. 그런 그 스트레스 받는 일 때문에 내 편도체가 활성화됐다. 그러니까 이 편도체를 안정화시키고 편도체 안정화시키면 MPFC, 즉 마음 근력의 핵심인 전전두 피질의 기능이 올라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편도체 안정화하는 뭐를 해야 될까요? 네, 알아차림 명상을 그걸 해야 됩니다. 실제로 또 다른 연구에도 보면 명상 수행과 텔로미어 길이 이거 보면 컨트롤 그룹은 그 명상 안 한 거고요. 리트릿이 이제 명상 리트릿이죠.
명상을 하면 이렇게 낮아집니다. 이렇게 이게. 그리고 텔로미어 랭스가 길어집니다. 이거 보세요. 원래 여기였다가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좀 짧은 상태였다가 길어집니다. 텔로미어 랭스가 길어진다? 한마디로 젊어진다 이거예요.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텔로머라제 액티비티는 뭐냐? 이건 왜 내려가냐? 텔로머라제가 계속 그 액티비티를 많이 하면 그러면 이게 텔로미어 길이를 짧게 하는 거니까 그거를 좀 없애는 거고. 그 결과적으로는 텔로미어 랭스가 명상한 그룹에선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또 명상 수행과 텔로미어 길이 간의 관계, 이거에 대한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은 significantly, 아주 유의미하게 텔로미어를 lengthens, 길게 한다. multiple studies, 여러 연구, 과학적인 아주 엄밀한 여러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은 그냥 그 기분 좋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스트레스, 야, 내 너무 스트레스, 너무 화나. 그러니까 잠깐 눈 감고 숨 쉬자.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몸의 아주 기본,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게 세포잖아요. 그 세포 안에 있는 핵 안에 있는 염색체 그 끝에 달려 있는 텔로미어, 거기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다른데, 예컨대 심장 박동이 어떻고, 뭐 혈액순환이 어떻고, 호르몬 네트워크가 어떻고, 신경 시스템이 어떻고,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당연히. 그래서 명상을 아주 그 적극 여러분께 권장합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가 길게 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는 얘네들이 자꾸 복제를 일으켜서 분열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 유전자 자체가 뭘 결정한다기보다는 유전자가 있을 때 어떤 유전자 조절 효과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발현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잘못되면 암으로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이 이상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명상을 하면 그걸 후성 유전학이라고 에피제네틱스라고, 그러니까 그냥 주인이 그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레귤레이션에 따라 여러 가지가 달라진다. 근데 그 주인 레귤레이션, 유전자 조절 효과는 말하자면 주변, 그 세포 주변의 상태, 세포의 환경,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많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올라가고 막 이런 염증 반응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그 유전자 발현이 건강하게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더 늙어가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텔로미어도 짧아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명상의 후성 유전학적 효과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환경이 중요하다고 유전보다. 환경, 그럼 여러분 환경하면 뭐를 먼저 떠올리세요? 아, 뭘 먹고 뭐 어떤 공기 맑고 깨끗한 데서 사는 그런 환경을 떠올리시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환경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 암에 걸리네 안 걸리네, 그다음에 무슨 뭐 후성 유전학 쪽에서 이 유전자 발현에 있어서 환경의 역할이 중요하네 하는 게, 이런 외부적 환경보다 더 직접적인 환경은, 그 세포의 환경은 뭐냐면 여러분의 호르몬 상태고 여러분의 멘탈 상태입니다. 즉, 내가 지금 화가 났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화가 났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포를 화난 상태라는 환경 속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여러분의 감정 상태가 유전자 발현과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환경이에요. 환경이 어디 뭐 경치 좋고 공기 맑고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경치 좋고 공기 맑은데 가서도 여러분이 짜증내거나 화내거나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몸에 굉장히 나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평온함, 편안함, 행복함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너무 어려워. 너무 말이 돼? 나는 지금 애가
아프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평온하고 편안하고 그럴 수 있겠어? 당신 발달장애 애 키워봤어요? 어떻게 편안하고 행복하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행복한 게 더 쉬운 길입니다. 짜증나고 좌절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고 그 상태가 더 어려운 마음 상태고 그 어려운 마음 상태는 여러분 몸을 더 나약하고 더 아프게 만들 겁니다. 몸이 아프고 나약해지니까 또 마음 상태가 더 나빠질 겁니다. 이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그러면 쉬운 길이 뭐냐? 쉬운 길은 뭐냐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인다고요. 받아들이지 않고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왜 하필 우리 애한테 이런 일이 라고 하면서 계속 거부하죠.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 그게 더 힘들어집니다. 받아들이면 훨씬 낫습니다. 받아들인 다음에는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감사할 일을 찾아야 됩니다. 어우,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나은 것 같아. 그럼 무한히 감사해야 됩니다. 어우, 어제보다 오늘 더 나빠졌어. 그런데 이렇게 뭐 도와주는 분들이 있네. 거기에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수용, 감사하고 이걸 계속해야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자책입니다. 애가 이렇게 된 게 내 탓이겠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부모는, 부모의 착각은 뭐냐면 내가 애를 컨트롤할 수 있고 애가 잘 되면 내 탓이고 애가 잘못된 것도 내 탓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애는 다른 생명체입니다. 내 뱃속을 통해서 나왔어도 나와 다른 생명체예요. 이 우주에서 만나게 된 또 다른 생명체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애가 아무리 뭘 잘해도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애가 아무리 아파도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걸 명확히 합시다. 명예. 그럼 우리 애가 왜 아픈데? 운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운이 없어서. 왜 암 환자가 암에 왜 걸리는데? 운이 없어서 암 걸리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담배 피우고 뭐 이래서 술 먹고 이래서 암 걸리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암이 그냥 생길 확률이 100명 중 1명입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명 중 1명이라고 칩시다. 폐암 생길 확률. 그 흡연자, 수십 년 동안 맨날 담배 피우는 사람, 흡연자는 20%입니다. 그 발생 확률이. 그러니까 20배가 더 늘어요. 담배를 피면 암 발생 확률이 2000에서 2500%, 20배, 25배, 막 20배, 20배 늘어요. 그럼 담배 피면 다 암 걸릴 것 같죠? 근데 보세요. 20배 늘어도 20%야. 즉, 흡연자 중에 암 걸리는 사람 엄청 많아서 20%예요. 그럼 80%는 아무리 담배 펴도 다 암 안 걸리는 거예요. 아무리 담배 펴도 암을 안 걸린다고요. 그 다음에 그 무슨 얘기냐면 그럼 이 사람은 암을 안 걸리고 왜 20% 걸렸냐? 담배 피워서 그 확률이 올라간 건 있지만 뭐예요? 운이 나쁜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은 거예요. 운이 나쁜 거예요. 담배 피워서 걸렸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암 걸리는 건 담배 피워도 안 걸릴 확률이 80%라니까요. 그러니까 운이 나쁜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약간 담배 피우는 그런 나쁜 행동을 한 거 요런 게 있는 거죠. 실제로 그냥 폐암 환자만 놓고 보면 담배 안 피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폐암 환자 중에 담배 핀 사람도 많지만 그러니까 운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왜 하필이면 우리 애한테 이런 일이? 아니, 하필이면 그런 일은 누구한테나 생겨요. 어떤 사람은 하필이면 교통사고 당하고, 어떤 사람은 오늘도 하필이면 넘어져가지고 어디 깨지고, 어떤 사람은 하필이면 뭐 내가 뭘 차렸는데 코로나 와서 뭐 가게 폭삭 망하고, 하필이면 뭐 이게
하필이면 그때 뭐 이렇게 해서 자동차 사고 나고 하필이면 누구에게나 생겨요. 하필이면이. 나한테는 애한테 이게 생겼을 뿐이죠.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완벽한 삶? 아무런 문제가 없어. 뭐 건강상 무슨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보셨나요? 없어요. 그래도 애 아픈 게 크죠. 네,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핵심이 뭐예요? 부모가 자기 탓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근데 이 사회적 통념에는 유전자 이런 걸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 자꾸 부모 탓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조현병 얘기를 한번 잠깐 하겠습니다. 조현병 있죠. 스키조프레니아, 정신분열증이라고 한때 불렸다가 지금 조현병인 것. 조현병은 부모가 특히 엄마가 애 잘못 키워서 그랬다라는 게 과학계의 정설이었습니다. 1960년대까지. 그래서 1940년대, 50년대 그때도 조현병은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인구의 1 내지 2%가 걸립니다.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조현병은. 그 조현병의 또 발병 시기는 항상 만 18세 전후입니다. 만 18세에서 한 20세. 그러니까 10살, 5살 이땐 조현병 안 생겨요. 30살 돼서 조현병 처음 생기는 것도 드물어요. 희한하게 18, 19, 20 막 요럴 때, 대학교 1, 2학년 막 요럴 때, 그럴 때 조현병이 처음 생겨요. 다시 말해서 멀쩡하다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될 때부터 애가 조현병 기질을 보이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보면 조현병을 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의사들이 뭐라고 프로이디안부터 시작해서 다 의사들이 뭐라고 지금 보면 완전 헛소리죠. 헛소리를 했냐면 엄마의 양육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다. 조현병의 원인은. 그래서 엄마가 특히 엄마의 감정의 뭐 양가 감정, 엄마의 감정의 뭐 모순적인 감정 상태를 애한테 보여준다든지 뭐 복잡해요.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론인데 말도 안 되는 이론 복잡해요. 그래서 엄마가 애를 이렇게 키웠더니 애가 한마디로 애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참다가 18세에서 20세 때 조현병 생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조현병에 생겨가지고 정신과 의사에 가면 일단 의사들이 엄마를 탓하는 눈으로 딱 쳐다보고 애 어떻게 키웠냐고 따지고 애를 어떻게 평소 대했냐 이런 거 따지고 그게 사회적으로 통념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조현병만 생기면 부모들의 그 괴로움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아,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애가 이렇게 됐을까? 그 가슴 아픈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게 아님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 가지고 유전자의 영향이 먼저 크고 그다음에 애를 어떻게 키우든 상관없이 조현병은 언제쯤 생기고 이런 게 쫙쫙쫙쫙 밝혀지고 특히 도파민 처방하니까 상당히 나아지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발견되고 그래서 L도파 처방해 봤더니 오 갑자기 조현병이 싹 뭐 많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뇌 신경계의 케미칼 임밸런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신경계 문제가 더 우선적인 거지 양육 방식과는 상관이 없다는 게 60년대 들어와서 너무나 명백해진 겁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그때 서전 제너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복지부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미국의 얘기예요. 신문에 일면에 아주 큰 통으로 사과 편지를 씁니다. 전국에 계신 정신질환 환자를 자녀로 두신 부모님께 편지를 씁니다. 조현병 환자를 둔 부모님께 사과하는 편지를 씁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사람이 정신과 의사들이 대표 정신과 뭐 학회장 이런 사람들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조현병의 원인을 부모에게로 돌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 아프시고 이제 더 이상 자책하지 마십시오. 아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자책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암시하는 바는 뭐냐면 아직도 사회 통념이나 여러분은
애가 아프면 심지어 뭐 발달장애든 뭐든 그건 뭐 양육을 어떻게 했냐랑 전혀 관계없는 거여도 부모가 죄인인 것처럼 부모가 스스로 느끼고 이 사회적 시선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건 내 탓이 아니다.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 이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 거예요. 운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운이 없어서. 대부분의 질병은 암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운이 없어서 생깁니다. 물론 생활 습관 이런 게 건강을 안 좋게 한다. 하지만 그게 딱 집어서 원인?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 약간의 트리거링 이펙트 정도죠. 핵심은 뭐냐면 운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이렇게 잘 된다. 운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운이 없는 건 받아들이면 되고 운이 좋은 거에 대해서는 자만하거나 하지 말고 감사하면 예, 되는 것이죠.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지금 이제 딱 1시간째 했는데 어,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질문이 거의 없고 딱 그 한 분 명상하는 법 질문, 그 명상하는 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여기 그 댓글창 있잖아요. 예, 댓글창에다 바로 달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르게 명상하는 법. 그러면은 명상이 먼저 그 이 요거는 바르게 명상하는 법은 제가 좀 다른 슬라이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바르게 설명하는 법 지금 하기 전에 바르게 명상하는 법 하기 전에 명상이 뭐다 하는 거 그거를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명상이 뭐냐 하는 걸. 먼저 명상은요. 여러분 명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눈 감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이거. 어? 이런 거 떠올리죠. 그거는 명상이긴 한데 굉장히 그 명상 전체로 그렇고 볼 때 아주 특별한 형태의 하나입니다. 어, 그러니까 눈 감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이 명상이 아니에요. 걸어 다니는 것도 달리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명상이에요. 명상은 한마디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가 하는 거를 어, 알아차리는 걸 이 명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I am Korean이라는 분, 아이보다는 어른들의 잘못된 양육 방식으로 인해 아이가 발달장애 행동을 보이는 것이라고 결론이 지어지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분들한테 가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김주환 교수가 그러는데 요 말대로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다만 애들의 감정 조절 장애, 애들이 자꾸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애들이 자꾸 짜증을 낸다든지, 이 감정 조절 장애와 관련해서 그래서 감정 조절이 넘어서서 우울 장애라든지 공격 성향을 보인다든지 뭐 이렇게 폭력 성향을 좀 보인다든지 그건 어른이 애한테 스트레스 줘서 그럴 확률이 커요. 그런 거 말고 발달 장애? 발달 장애가 양육 방식이 잘못돼서 됐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티즘 같은 거요. 이거 유전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예, 그 자폐 이거는 그거는 MPFS랑 TPJ의 뉴럴 커넥티비티에 약화된 그런 문제가 더 큰데 그게 양육 방식과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자폐가 양육 방식과 관계가 있다고요?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한다면
어, 금쪽 상담소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담소는 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현병 진단받은 아이도 명상이 가능할까요? 명상은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하구나 알아차리. 상태가 좋을 때는 조금씩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현병도 스키조티파부터 해서 진짜 스키조프레니아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에요. 자폐만 스펙트럼 아니에요. 조현병도 스펙트럼이에요. 굉장히 심한 단계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거티브, 포지티브 증상 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어떤 애는 그냥 환청 듣는 정도고 뭐 어떤 애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어떤 데 이게 나왔다 저게 나왔다. 하여튼 굉장히 복잡합니다. 조현병이 과연 딱 한 개의 질병인가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하도 복잡하고 증상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현병 진단받아서 명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답을 못 합니다. 조현병도 어떤 증상을 보이고 어떤 정도로 심한지에 따라 다르는데 아주 얕은 단계에서라도 알아차림이 명상이니까 알아차림 훈련을 굉장히 그 저기 뭐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가 명상으로 개선 여지, 명상으로 뭘 치료한다. 만약에 누가 명상으로 당신의 질환을 치료합니다 라고 한다면 믿지 마세요. 예. 명상은 질병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텔로미어 길이 명상하면 좋아지고 그거 질병 치료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은 사람 구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편도체 활성화되고 그게 너무 심해지면 질병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걸 막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방 차원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이미 예를 들어 질병으로 갔어요.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이미 조현병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우울증이나 조현병이나 자폐증을 명상으로 치료합시다. 명상으로 치료를 해요? 그런 건 믿지 마세요. 명상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알아차림으로써 전전두피질 활성화해서 면역력을 좀 올려주고 하는 정도의 역할입니다. 예방으로는 돼요. 예. 자, 명상과 질환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목 디스크가 걸렸다. 목 디스크 걸린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이 근골격계가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운동을 꾸준히 하잖아요. 어깨 운동, 팔 운동, 상체 운동, 하체 운동, 코어 운동, 목 운동. 근육을 잘 해두고 유연성 있게 하면 디스크 잘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운동하면 목 디스크에 좋죠. 예. 운동하면 디스크 잘 안 걸려요. 그런데 디스크 환자가 발생했어요. 이미 디스크 터지고 디스크가 지금 터져서 지금 환자예요. 그 사람한테 운동시키면 어떻게 돼요? 더 손상되겠죠. 디스크가 약해져 있거나 터진 상태, 그 사람을 막 움직이게 운동하면 근육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디스크 더 손상되겠죠. 그래서 우울증 환자나 이미 불안장애로 심하게 된 사람들은 명상을 함부로 시켜서도 안 되고 명상을 시켜도 잘 하지 못합니다. 알아차림인데 알아차리려고 하면 부정적 정서가 더 올라오니까. 그럼 명상은 어떤 사람한테 좋으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꾸 우울증이나 불안증으로 갈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예방 차원에서 명상은 너무나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든 뭐 조현병이든 불안장애든 어떤 정신질환이든 뭐 자폐든 뭐든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명상이 1번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의 치료를 받는 게 1번입니다. 치료를 받아서 목 디스크 터졌다. 그러면 목 디스크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좀 나아진 다음에 재활로 살살 운동하듯이 재활로 살살 명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명상은 예방과 재활에 효과가 있는 거지 절대 치료에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상으로 개선 여지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오히려 불안장애 환자는 워낙 강제로 막 명상시켜 보세요.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명상이 필요하다는 건 이
조현병이나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애들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애들 키우는 엄마,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발달장애니 뭐니 이거 하루아침에 우지끈 뚝딱 안 나아요. 한마디로 안 낫는 병이에요. 너무 좌절스럽다고요? 아니요. 조금 상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상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면서 전반적으로 좋아지길 바라는 거죠. 그게 같이 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애 특성으로 보세요. 아, 우리 애는 이런 특성이 있어. 우리 애는 이런 특성이 있어. 이거 평생 가져갈 거야, 아마. 받아들이세요. 평생 가져가는데 그래도 이만하기 다행이고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는 의사 선생님도 있고 이만하기 다행이고 자 이제 나만 잘 버티면 돼. 여러분 잘 버티는 법 그게 명상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 명상시켜서 치료하자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레이키요법에 관심이 있는데 이것도 명상과 같은 개념일까요? 약간 종교와 같은 개념이죠. 레이키요법은. 물론 종교적인 거다 하면 굉장히 싫어하겠지만 레이키가 일본 말이죠. 영기예요. 영. 신령하다. 영혼 할 때 영. 령. 예? 영. 아, 영적인데 이런 거예요. 영험하다. 영. 영과 기. 기운 기자. 예? 그 영기예요. 영기. 그 연기니까 우리 몸 옆에 뭐 연기가 있고 내가 뭐 이 기운으로 뭐 이걸 한다 하는 건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건 플라시보 효과라고 보고 플라시보도 효과는 효과예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보고 물론 레이키 하는 사람들은 그걸 안 믿겠지만 플라시보 효과라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좋을 수도 있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아이의 상태에 따라 매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명상은 이 그냥 무슨 영적인 거 종교적인 명상이 아니라 뇌과학 기반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종류의 명상이에요. 예, 저쪽 종교에서 하는 명상이 아니에요. 편한 전화를 위한 명상이니까 저는 그걸 내면 소통 명상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고 뇌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거고 뇌과학에서 명상에 대한 효과 연구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이의 상태에 따라 매일 마음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러지 마시라고. 희망이 보였다가 사라졌다가 자, 이게 중요합니다. 희망을 보고 와, 기분 좋다. 이제 잘 될 거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뭐가 좀 안 됐다. 아이고, 좌절. 역시 안 되나.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담담하게. 오늘은 상태가 좋네. 음, 마음 한 구석에 갖고 계세요. 이거 안 난다, 아예. 예. 애가 이거 완전히 나아지는 거 이런 거 아니다. 그냥 얘는 애의 특성이다. 근데 얘가 갖고 있는 이 특성으로서의 이 질환과, 예를 들면 자폐. 그럼 자폐 성향이 있어. 자폐를 갖고 얘는 평생 살아갈 건데, 어떻게 하면 점점 더 나아질까? 나아질 수 있어요. 상태가 좋아질 수 있다고요. 자폐가, 예를 들어, 자폐라는 질환이 어디 뭐, 감기처럼 걸렸다가 뚝 떨어져서, 감기 뚝 떨어져서, 이제 감기 전혀 아니야. 부상처럼 어디 다리가 부러졌다가 잘 이어져가지고 다리뼈 부러졌는데 이제 멀쩡해졌어요. 그렇게 안 돼요. 정신질환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살살 그 병을 달래가면서 친구처럼 같이 지내면서 걔 때문에 일상생활에 영향을 덜 받도록 살살살살 좋아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달장애는 마음이 약한 애라고 치세요. 그냥 몸이 약한 애도 있잖아요. 그럼 몸 약한 애는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갑자기 몸이 튼튼해지나요? 몸이 허약한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운동선수, 올림픽 나갈 운동선수가 되나요? 그런 건 바라지 않고 몸이 허약한 애면은 살살살살 운동을 해서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낫네. 오늘보다 내일 좀 더 낫네. 요거만 하면 돼요. 요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일직선은 아니란 말이죠. 어제보다 오늘 나아지는데 어제보다 좀 나빠졌다 다시 나아졌다 좀 나빠졌다 나아졌다 이러면서 나아지도록 해라 하는 겁니다. 예. 좀 더 담담하게 아이를 지켜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네,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마음 아파하는 애가 누구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괴롭잖아요. 그러면 뭘까요? 사랑하는 존재가 지금 생긴 거예요. 이 우주를 짧은 인생 살면서 진짜 사랑하는 존재가 내 아이라는 얘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얘는 내 도움 없이는 너무 어렵죠.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네,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아, 우리 애 너무 힘들어요. 다른 정상적인 애를 가진 부모는 너무 좋겠다. 근데 그 정상적이라고 하는 애 부모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좋으냐고, 애 때문에. 애 때문에 여러분 이상으로 속 썩이고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행복의 정도는 비슷해요. 행복의 정도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좀 다를 뿐이지. 이미 우울증이나 피해망상, 자해 등 심각한 증상이 발현된 경우에는 당연하죠. 아니, 우울증, 피해망상, 자해인데 애를 앉아서 명상시킨다고?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치료, 그리고 치료 과정 중에서 의사 선생님이 요 정도 명상 해보세요. 그 정도 살짝 할 수 있지만 명상이 치료의 중심이 돼서는 큰일 납니다. 예, 그런 식으로 만약에 누가 와서 우리는 명상으로 당신 애 고쳐주겠다 하면 도망가세요. 예, 도망가세요. 그런 말 듣지 마세요. 명상은 예방이나 재활, 이때 도움이 될 거고요. 명상은 아이보다도 이렇게 아픈 아이를 키우는 여러분, 엄마, 이 부모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처음엔 절망했지만 오히려 감사할 일을 찾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게 아니에요. 당연히 감사할 일이에요. 오히려 감사가 아니라 당연히. 처음엔 내게 왜 이런 일이 하고 밤새서 울었지만 한 번은 울 수 있죠. 지금은 어쨌든 하루하루 나아지는 아이가 하루하루에 나아진다고요? 그 정도, 그건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애가 하루하루 나아지지 않아요. 안 나아지는 사람도 많아요. 악화되는 사람도 많아요. 다 받아들여야 돼요. 다 받아들이고 거기서 끝까지 감사하도록 하세요. 더 나쁠 수 있었는데, 그렇죠. 더 나쁠 수도 있죠. 이만하면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예. 뇌과학 기반 명상은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요?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김주환의 내면 소통 명상, 그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제 유튜브 채널. 거기에 있는 명상이 전부 뇌과학 기반 명상이고, 유튜브 보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내면 소통이라는 제 책을 사서 보시면 거기에 에, 바로 나옵니다. 예. 내면 소통이라는 제 책. 그럼 그것도 또 그 책이 어떻게 생겼냐면, 예, 이렇게 생긴 책에 보시면, 예, 뇌과학 명상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내면 소통이고요. 같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다 기능이 달라서 또래 상태 좋은 친구들을 보며 자꾸 비교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려 애쓰는데 잘 안 됩니다. 애 안 쓰셨네요. 비교하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가 뭐 있어요? 비교하는 게 애쓰시는 거예요. 비교하는 게. 왜 자꾸 애써서 비교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예. 비교하지 마세요. 자꾸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도록 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 내 아이를 진짜 사랑하죠? 그럼 아이는 나의 우주입니다. 그 안에서 감사하세요. 조금 다른 질문이긴 한데요. 아이들이 스마트폰 사용으로 생각하고 사유하는 능력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오해입니다. 안타까운데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뭐가 오해라고 단언하냐면 새로운 매체거든요. 스마트폰. 새로운 매체가 생기면 새로운 매체는 항상 어, 인지 능력, 사유하는 능력을 저하시킨다라고 오해받아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이 처음 생겼을 때, 아니 이 라이팅, 문자 발현 처음 생겼을 때, 사람들이 글을 처음 읽기 시작했을 때, 네, 호메로스에 나오는 얘기예요. 처음 뭐라고 했을까요? 와, 이제 사람이 기억을 안 하고 글을 써놓기 시작했구나. 이제 사람들은 다 바보 되겠다. 아무것도 기억하려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책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책이야말로 사유하는 능력의 핵심이죠. 책을 안 읽어? 그럼 바보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 게 계속 됩니다. 계속. 인터넷. 인터넷은, 와, 애들이 인터넷에? 그럼 게임이나 하고, 포르노나 볼 거고, 야동이나 볼 거고, 공부 안 하고, 그 인터넷 보면 사유하는 능력 사라지고, 애 망가지지.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터넷이나 디지털 사용 능력이 현대인의 사유하는 능력의 정점입니다. 정점.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까지 나왔어요. AI 디지털 교과서, 그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뭔지 모르겠는데, 인공지능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 없는 시대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인공지능 모르고 잘 적응해서 살 수 있어요?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공지능 잘 쓰는 법을 배워야죠. 당연히 가르쳐야죠. 인터넷, 인터넷이 없는 시대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스마트폰, 모바일, 모든 게 이제 모바일로 됩니다. 모바일로. 모바일 폰을, 모바일이라는 그 디지털 기기를, 스마트폰을 안 쓰는 시대로 갈까요? 아니요. 더 활성화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시대에서 애들이 잘 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디지털 리터러시가 있어야 돼요. 인공지능 잘 사용하고 스마트폰 잘 사용하고 그래야 돼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뭐 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성공, 사업적으로 큰 성공한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가? 뭐 삼성, 현대 뭐 다 뭐죠? 다 아버지 잘 둬서 할아버지 잘 둬서 물려받은 거잖아요. 자, 물려받은 거 뺍시다. 물려받은 거 빼고 그냥 자수성가해서 최근에 자수성가해서 큰 돈을 번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예? 자수성가해서 큰 돈 번 사람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가 교육 사업하고 하나가 게임 산업이에요. 게임 산업이 엄청 큰 산업이죠.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기반 앱 같은 거 그게 엄청 크죠.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 그거는 4조 원에 팔았어요. 만들어가지고 회사 앱 하나 만들어가지고 배달의 민족 다 아시잖아요. 앱을 하나 만들어서 김봉지 대표가 4조 원의 외국 회사에 자기 회사 만든 걸 팔았단 말이에요. 짧은 기간에 한 십몇 년 만에 4조. 그, 그, 그 뭐죠? 모바일 앱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현명한 부모라면 애한테 뭘 가르치겠어요? 게임과 모바일을 가르칠 겁니다. 현명한 부모라면. 미래에 잘 살려면 게임 잘 알아야 되고 모바일 잘 알아야 돼요. 이제는 디지털이에요. 디지털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뭘 가르쳐요? 그런 거 안 가르쳐요, 애들한테. 여러분 머릿속에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영수 있을 거예요. 애 좋은 대학 가려면 국영수 해야 돼. 그럼 국영수 해서 국어, 영어, 수학 이거 하고 그래서 대학 가야 애가 잘 되겠지. 그러면 뭐 해요? 스마트폰 뺏고 투지폰 줘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애가 미래에 잘 되려면 이 커리큘럼 싹 뜯어 고쳐가지고 인공지능 가르치고 게임 가르치고 디지털 가르쳐야 돼요. 이거는 아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인공지능을 챗GPT라든지 뭐 클로드라든지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을 결정할 겁니다. 옆에서 전자계산기 두드리는데 여러분의 자녀는 주판 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옛날에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산 학원 이런 거 많았어요. 네. 그러면 지금 생각해 주산 학원 그러면 아 사유하고 인지 능력, 수학 능력 키워주고 주산 애 머리 좋게 만들어준대. 근데 요즘 왜 안 해요? 지금 누가 주산 학원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저기 잘못된 편견이 스마트폰 사용으로 생각하고 사유하는 능력이 사라져요. 왜 누가 그러는 그 근거가 뭐예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정말 디지털적으로 사유하는 능력 거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자꾸 들여다보면서 앱을 자꾸 사용해 봐야지 나중에 얘가 커서 자기 나름대로의 앱을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할 때 스마트폰, 이 모바일 이 환경을 전제로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지금 이제 명상 앱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명상도 다 앱으로 해요. 캄이라든지 헤스페이스, 세계적인 명상 앱들 있잖아요. 엄청 큰 회사들이에요. 명상을 하게 하는 도와주는 앱 이런 거. 그거를 여기 이제 명상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할 수 있죠. 제 앱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럼 거기 설명 다 있고 따라 다 하고 소리 다 나오고 음악 나오면서 명상 가르치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다 하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런 고정관념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이런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자폐나 ADHD를 완치시켰다는 부모의 영상을 보면 내가 부모로서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완치는 정말 없는 건가요? 아니,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재발도 있습니다. 제가 완치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는 건 뭐냐면 빨리 얘를 낫게 해야지. 빨리 얘를 완치시켜야지. 하면 역효과 난다는 얘기예요. 완치 바라지 마세요. 그냥 조금씩 좋아지는데 더 좋아지는데 좋아졌는데 근데 얘는 아직 자폐아야. 근데 남들이 보기에 얘가 자폐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좋아졌어. 그래서 얘 사회생활도 잘하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그냥 다른 애들과 잘 어울려.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자폐인지 모르게 그 정도로 좋아졌어. 그걸 우리가 바라는 거죠. 완치라는 개념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점점 나아져서 일상생활로 복귀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예, 가능할 겁니다, 그거는.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다가 다시 나빠져도 희망을 잃지 않고 또 받아들이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폐나 ADHD 완치시켰다는 부모의 영상을 보면 그런 부모의 영상은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희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해로워요. 만약에 완치됐다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진짜 완치됐어요. 극히 운이 좋은 거겠죠. 그렇지만 완치됐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10년 뒤 재발될지. 스트레스 받으면 또 얘가 살다가 무슨 일 생겨가지고 또 어떤 일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완치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받아들이면서 좀 더 나아지고 그 현재 상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 종교를 갖는 것이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될까요? 네.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는데 종교를 잘 가져야 됩니다. 기복신앙으로 가지면 안 됩니다. 주변의 크리스찬을 보면 평온해서 부럽긴 한데 교회의 교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교회 다니는 것이 교회 고민됩니다. 예. 그래서 저도 교회 좀 갔다 안 갔다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다니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생각할 때 저는 완전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교회를 안 믿고 목사님 말씀을 안 믿는 거라고 해서 종교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절대 기복신앙 하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 돈을 내니까 헌금하니까 이만큼 우리 애를 고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애를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려면 교회 다니지 마세요.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종교의 핵심은 뭐냐면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은총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세상 자체가 은총으로 가득 차 있다. 그걸 깨닫게 해달라. 그러려고 종교를 갖는 겁니다. 종교를 가지면 아니 우리 애가 아픈데 지금 우리 애 자폐인데 어떻게 그걸 감사해요? 잘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주어진 모든 상황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애가 뭘 잘못했다고? 자폐라는 시련을 주시나? 이해가 안 되죠.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폐라는 이런 현상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뜻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간의 머리로는 당신이 나한테 이런 짓 하는 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는 거야?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인간인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신의 뜻은 무엇일까? 여기에 담겨 있는. 이 고통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뭘 얻게 하시라는 걸까? 우리 아이의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 걸까? 그리고 순간순간 감사하세요. 인생 어차피 짧아요. 이 팽팽팽팽 돌아가는 먼지 같은 요 티끌만한 지구 위에 잠깐 앉아 있다가 하는 게 삶이에요. 우리가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건 너무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오래 살지 않아요. 우리 얼마 안 있으면 다 죽어요.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리 애보다야 우리가 빨리 죽겠죠. 그렇지만 그 몇십 년 차이 그거 얼마 안 돼요. 아프든 안 아프든 멀쩡하든 아니든 애도 죽어가고 있고 나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Living is dying이에요. 살아있다는 건 살아있다, living. 그건 죽어간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죽어가는 모든 걸, 죽음을 향해 가는 모든 걸 살아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생물 그런 건 안 죽잖아요. 그래서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대전제입니다. 그 전제에서 다 같이 죽음을 향해 가는데, 근데 우리 애는 그 짧은 여정에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될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마음으로 간다면 교회 다니셔도 됩니다. 예. 그게 아니라 낫게 해주세요. 제발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더 스트레스 받아요. 예. 모든 걸 받아들이고 모든 걸 감사하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ADHD 증상을 갖고 있는 초등아이들 위한 명상 방법이 있을까요? 대신 질문드립니다. 아이들 자체 ADHD는 attention deficit이 있기 때문에 명상을 하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ADHD까지 안 가더라도 일반적인 만 3세, 4세, 5세 이런 애들은 눈 감고 앉아서 명상하는 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유아들을 위한 그 마음 근력 훈련, 일종의 움직임 명상이죠. 그 활동을 제가 1년 동안 개발을 했고, 그거를 이제 내년에는 전국 어린이집으로 확산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그걸 퍼뜨리는데, 그게 애들은 충동성이 많거든요. 막 움직이고 뭐 조금도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전두 피질이 약해서 그래요. 셀프 레귤레이션이 잘 안 돼서 그 충동성이 나오는 거죠. 그 하이퍼 액티비티도 그런 거죠. 좀 충동적이고 이런 그런 애들을 위한 그런 그 명상 방법이 개발이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걸로 치료는 안 됩니다. 증상을 좀 완화시키고 할 수는 있고 애들 스스로가 좀 편해지도록 할 수는 있겠지만 치료는 안 되고 그건 정신과 선생님이나 우리 김경철 원장님 등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하고 보조적으로 애가 좀 나아지는 것 같다. 그러면 움직임 명상, 앉아서 눈 감고 이건 어렵고 움직임 명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모를 보며 그런 부모가 누굴까요? 나도 노력하면 나아질까 싶은 희망과 왜 이렇게 답답했습니다. 예, 답답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책 주문해서 정도 두께. 더구나 유- 유- 책이 두꺼운 걸 아시는 분은 책을 이미 보신 모양이네요. 이 사진만 보고 두꺼운 줄 알기 어려울 텐데. 더구나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니 남편을 이어 아들들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야? 더구나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니 남편을 이어
아들들 때문에 수명이 줄어들어 기운이 없네요. 좀, 음, 예. 그리고 장애 형제도 요건 제가 질문이 이런 뜻이 유전적 영향이 있다고 하니 어, 음, 어, 하여튼 기운을 내세요. 제가 잘 질문의 뜻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장애 형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같이 명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 비장의 아이가 초1인데 저와 함께 같이 명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어린이를 위한, 청소년을 위한 또는 유아를 위한 명상 컨텐츠는 지금 개발 중이고 내년에 이제 확장하고 그런 걸 정리해서 어린이 위한 명상책이 내년 후반기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내년 초반기에는 일단 중고등학생, 청소년을 위한 게 나올 거고요. 아, 소리가 안 들려요? 아, 아, 제 소리 안 들립니까? 에, 들리는지 안 들리고 뒤에 계신 분들은 들리시나? 음. 조조맘님 소리 안 들리시나요? 뭐 이 소리가 끊겼나? 아, 이제 들려요. 잠깐 뭐가 안 들렸었나 봅니다. 네, 이제 질문 그 거의 다 이제 답을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뭐 질문 더 있어도 더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그 궁금해하시는 음, 명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 우리 뇌 머릿속에 우리 이 뇌에는 이 앞에 MPFC라고 이게 내측 전전두 피질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과 그다음에 여기 해마체 끝부분에 이 부분 두 개가 좌우 두 개인데 여기 아믹달라라고 있습니다. 요 끝에 요 그리면 빨갛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러면은 요 편도체가 어, 요 편도체가 활성화 되는 거. 그게 분노, 두려움, 짜증입니다. 이게 위협을 느낄 때, 뭐가 뜻대로 안 될 때 얘가 활성화 되는 거죠. 그때 두려움이나 분노의 감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화나는 두려움이나 분노는 같은 감정입니다. 편도체 활성화로 인해서. 공격 성향도 여기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얘가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우리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요게 MPFC랑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MPFC랑. MPFC는 전전두 피질인데 요게 활성화되는 게 마음 근력이 세지는 겁니다. MPFC가 활성화되면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자기 조절력도 생기고 대인관계력도 생기고 자기 동기력도 생깁니다. 즉 세 가지 마음 근력이라고 하는 이거는 전부 다 MPFC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MPFC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를 우리는 원한다 할 때 편도체를 먼저 가라앉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편도체랑 얘랑 딱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편도체가 활성화된다. 근데 화가 난다, 짜증난다, 두렵다. 그러면 MPFC가 툭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이거를 올려주려면 얘를 낮춰줘야 얘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명상이란 건 무엇이냐? 뇌과학적인 의미에서 명상이란 건 뭐냐? 우리가 원하는 그 상태, 마음 근력이 발휘되는 상태, 좀 기분 좋고 행복한 상태, 그걸 만드는 거고, 그걸 만들 때는 얘를 낮추고 편도체 안정화, 전전두 피질 활성화 이걸 해야 되거든요. 줄여서 편한 전활이라고 부릅니다. 편한 전활을 하는 게 편한 전활이야말로 마음 근력 훈련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요
전전두 피질 편도체 내려가고 이거 활성화되잖아요. 그럼 사람이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즉 MPFC 기반으로 한 이게 강화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신체가 건강해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면역력, 암세포 누르는 거, 그거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확 또 올라갑니다. 심혈관 질환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노화, 아까 텔로미어, 이 편도체 활성화되면 텔로미어 짧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신체 건강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불안 우울 장애 있고 그다음에 애가 이렇게 안 좋으시고 아프면 많은 부모님들은 분명 만성 통증에 시달릴 겁니다. 여기저기 계속 아플 거예요. 특별한 이상이 없어도 통증에 시달리실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런 상황도 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자기조절, 대인관계, 자기동기력이 향상되므로 비인지 능력이 향상돼서 애들은 성적이 올라가고 이거 하면 공부 잘하게 되고 EBS 다큐멘터리에 다 나와 있어요. 마음 근력 훈련 시켜줬더니 2달 만에 뭐 6개월 만에 애들 성적이 몇십 등씩 대폭대폭 올랐다. EBS 다큐멘터리에 제가 10년 전에 이걸 실험을 해서 해놓은 게 다 있습니다. 50분짜리 오부사 공부 못하는 아이들 거기서 이거 다 보였고 그 다음에 이 성취력 향상, 집중력도 향상시켜주고 하기 때문에 이 마음 근력을 키워주면 운동선수 운동 잘하게 되고 학생들은 뭐 시험도 잘 보게 되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4월부터 7월 올해 있었던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양궁 대표 선수 6명을 제가 마음 근력 훈련을 양궁 선수들 마음 근력 훈련을 시켜줬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근력 훈련 시켜줘가지고 집중력 시켜줬죠. 그래서 역사상 최초로 여자 대표는 뭐 맨날 금메달 따는 건데 그거 외에도 5개 전 종목 금메달을 땄죠. 그래서 그런 양궁 선수들한테도 해줬던 게 바로 요 마음 근력 키우기, 집중력 강화죠.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마음 근력을 키운다는 것, 즉 MPFC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이 전전두 피질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신체, 정신 건강 둘 다 강화시키고 성취 영향도 향상시키고 사람을 단단하게 행복하게 만든다. 그런데 이 편도체 깔아앉히고 이거 올리는 방법이 뭐냐? 그게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 마음 근력, 아니, 명상 훈련입니다. 그게 이 책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명상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그러면 말씀을 드리면 올바로 앉는 법부터 시작해서 제가 명상 그거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어디에 뭐가 있다 하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면 소통 명상이라고 제 그 유튜브에 보면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즉 마음 근력 키우기에는 편도체 안정화 중심, 요게 내면 소통책 8장 9장에 나오는 겁니다. 호흡 훈련, 뇌신경계 이완, 내부 감각 훈련, 고유 감각. 요걸 하면 편도체 안정화됩니다. 요게 8장 9장입니다. 그 책에. 그리고 전전두 피질 활성화는 자기 참조 과정, 자기 확언, 자타 긍정 훈련. 요게 10장, 내면 소통책 10장에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제 유튜브 김주환의 내면 소통 그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하나하나 지금 다 설명을 다 하고 이런 건 동영상으로 어떻게 하는지까지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요걸 해야 되는데 제가 늘 수용하고 감사해라 요 두 개를 강조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그 수용과 감사 요거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를 다 하겠다. 그럼 이 6가를 하시는 건데 이거는 그 제가 이 6가지를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경, 자타 긍정 훈련이라고 하는데 이 6가지를
명상 가이드로도 다 해놨고요. 용서, 연민 뭐 이거 다 해놨고, 그 다음에 강의도 요 한 주제별로 대략 2시간 정도씩 예,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시간 나실 때마다 좀씩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거기에 달려있는 댓글들 보면 많은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니까 여러분은 수용과 감사 이거 먼저 하시기를 에, 바랍니다. 예.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전체적인 건데 제일 처음에 할 거는 호흡 훈련이고요. 그래서 호흡을 위한 기본 교육을 에, 강화하고 또 여러 가지 호흡 미주신경 자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보면은 또 이제 준비 훈련이 되고 요거는 평소에도 늘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따로 어, 명상 가이드 그래서 제 유튜브에 가면 이 재생 목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도체 안정화와 관련해서 아주 그 효과적인 방법이 뇌신경계 이완 훈련입니다. 뇌신경계가 무엇이고 그 중에 3, 4, 6, 5, 7, 10, 11, 12 여기와 관련된 그 부위를 릴렉스 이완하는 거죠. 그러려면 똑바로 앉아야 됩니다. 이걸 하려면 그리고 여기 엉치뼈 좌골이 무릎보다 높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90도로 되면 자꾸 자세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90도가 아니라 110도 이상, 120도 이렇게 엉덩이보다 무릎이 낮게 그러려면 엉덩이 밑에 이렇게 방석을 더 베개라든지 보조 방석을 많이 더 높게 한 20cm 정도 처음에 하고 똑바로 세워 놔야 그래야 이 뇌신경계 이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내부 감각 훈련, 내부 감각 훈련 하는 그 의미라든지 이런 거는 거기 요 명상을 따라 하시면 되고요. 고유 감각 훈련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타이치라든지 걷기 명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도 다 잘 설명을 해놨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은 하루에 30분 이상 존투 트레이닝, 존투 트레이닝에 효과 봤다는 분 너무너무 많아요. 제 유튜브에 댓글 올리시는 거 보면. 그래서 이게 진짜 여러분, 많은 분들이 효과 보고 있으니까 이것도 해보시고, 존투 트레이닝 하는 법도 제 유튜브에 보시면 다 잘 설명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전두피질 활성화로 넘어가면 자기 참조 과정, 격관 명상 같은 게 큰 도움이 되고 호흡 격관, 종소리 격관 있습니다. 이 호흡 격관, 종소리 격관도 다 명상 가이드 돼 있습니다. 그 유튜브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해놓고 그다음에 자기 확언, 자기 확언도 자기 확언 제대로 하는 법에 대한 강의와 명상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가지 이렇게 하셔야 되고 명상을 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편안해야 됩니다. 극기 훈련이 전혀 아니고 그다음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명상이 아니고 그다음에 명상 지금 내가 잘하고 있나? 스스로 어떻게 판단하지? 편하고 행복하다. 명상을 하고 났더니 그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명상을 했더니 자꾸 불편해진다. 그럼 뭔가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 이 명상하는 법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 여러 가지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좀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기한 경험, 뭐가 이상한 게 느껴져요. 뭐 이런 시각적, 청각적으로 뭐 이상한 경험이 생겨요. 그런 거는 어, 명상은 알아차림이어서 내 몸의 상태를 원래 더 잘 알아차리게 된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명상만 하면 졸려요. 그런 분은 원래 졸리신 분이에요. 수면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명상하면 평소 각성 상태에서 졸린 걸 몰랐다가 명상하면 졸린 상태를 느끼는 내 몸의 원래 상태를 느껴서 자꾸 졸린 거고 명상만 하면 머리가 아파요. 원래 머리가 좀 아픈 상태인데 모르고 있다가 명상을 하니 그 두통이 더 잘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명상은 내 원래 상태를 더 잘 알려주는 거지 명상 자체가 어떤 신체 증상을 만들어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명상을 통해 특별한 어떤 경험, 뭐 눈에 뭐가 보이고 빛이 보이고 뭐 이런 얘기하는 명상을
뭐 이렇게 한다면 그건 좀 의심의 눈초리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것들은 뇌에서 생기는 거고 핵심은 뭐냐면 내 감정, 내 생각, 내 몸의 상태를 지금 이 순간 계속 알아차리는 거. 그게 명상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 김경철 선생님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에, 네, 원장님, 교수님. 카메라 켜주시면 네, 교수님. 카메라 잠깐 켜고 있습니다. 네. 예, 네, 2시간 가까이 너무 좋은 강의 감사드려요. 그리고 아마 모든 질문을 다 소화하실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김주환 교수님을 아마 처음 보신 분은 내면 소통에 그 매주 주일날 오후 8시에 그 라이브가 있고요. 또 굉장히 좋은 주옥 같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저는 어머님들이 꼭 오늘 강의는 아이들의 그 어떤 명상보다는 이제 아이들을 통해서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의 명상 이렇게 생각하시고 먼저 본인들이 적용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모셨으니까요. 그 많은 영상들이 저는 제 환자들에도 이렇게 진료 중에 그 유튜브 열어가지고 김주환 교수님 소개해줘요. 거의 10명 중에 5명을 이렇게 소개할 정도로 제가 할 수 없는 더 많은 부분들을 훨씬 더 해주고 계셔서 오늘도 조금 작은 그룹이지만 또 우리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또 다음 기회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오늘은 모두 이렇게 마음의 박수를 쳐주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종료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